자, 안녕하세요. 엄지만입니다. 좀 한 주 쉬었는데 다들 날씨가 추워서 눈도 많이 오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지금까지 잘 준비해 왔으니까 남은 3개월 정도 잘 준비하셔서 3, 4개월 정도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데 일단은 이제 단원별로 좀 이렇게 쭉 살펴보고요. 좀 빠른 시간 안에 단원별로 하는 거는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동안 이제 출제 안 되었던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좀 획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배학 이제 앞쪽 재배 개설부터 좀 나갈 텐데요. 재배 개설 쪽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한되어 있죠. 내용들은 이제 기출 문제를 대부분 좀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 자주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재배 기원이라든지 이런 거 외우는 문제들이 좀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라 좀 어렵게 생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즘 이제 대부분 나올 문제들이 거의 다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문제들에서 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 재배 기원지는 좀 외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좀 보시면은 이제 재배와 작물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거든요. 일단은 재배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작물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 재배라는 것은 이제 토지 또는 이제 경지를 이용을 해서 사람이 작물을 길러서 수확을 올리는 이제 경제적 행위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경제적 행위.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돼야지 이제 재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작물은 인간은 이제 이용성, 경제성이 일단 있어야 되죠. 작물이라는 것은. 경제성이 있어서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이제 작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적으로 인간의 의도에 역행하는 이제 존재 가치상의 식물, 잡초,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잡초 이렇게 부르고, 잡초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취급하는 사람에 따라서 잡초라는 이름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생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 1번에 보면 토지를 이용하면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은 보통 이제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단위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 일정 크기 토지에 이제 노동력을 추가한다 그래서 수확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노동력의 증가에 따라 수확량의 증가가 노동력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단위 면적 토지에 예를 들면 1헥타르에 종자 1kg을 심어서 이제 1톤의 수확량을 올렸다 그러면 추가로 1kg을 더 추가를 해서 심으면 2톤이 나와야 되는데 2톤이 나오지 않고 1.5톤, 그러니까 증가가 0.5톤밖에 되지 못하는 현상. 그러니까 일정 면적의 토지에 추가로 자본을 투자한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수확량이 증가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요. 작물은 일종은 이제 기형 식물로 야생 식물보다 생존력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작물들은 야생 식물보다는 이제 생존 경쟁력이 있어서 자연 상태로 방치하면 이제 소멸되기 그런 쉬운 식물에 속하죠.
재배종들은 야생종들에 비해서 생존 경쟁력이 약하다. 그래서 인간을 관리하에 있지 않으면 소멸되기 쉬운 그런 식물들에 속하죠. 그래서 생존력이 강하다 그러면은 좀 틀린 말이죠. 생존력이 약하다. 그래서 항상 인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량 환경에 대처하고 야생 동식물로부터 이제 보호돼야 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식물들이 이제 재배종에 속하죠. 그다음에 농산물은 다른 이제 공산물에 비해서 중량이 무겁고 용적이 큰 것이 많아서 수송비라든지 운반비 등이 많이 든다. 적합발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은 공산물에 비해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적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싸다 그러면 좀 많이 재배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필요할 때 재배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농산물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를 좀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2번은 작물의 재배 시 수량 삼각형과 관련이 적은 것은 작물의 수량 삼각형은 이와 같이 되는 거고, 자, 유전성, 그다음에 재배 환경, 재배 기술. 자,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이 균등하게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돼야지 이제 최대 수량을 올릴 수 있다 그러죠. 최대 수량. 자,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작물의 수량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목적은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은 그 수량을 많이 내는 게 이제 목적이죠. 수량을 많이 내어서 이제 소득을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들을 골고루 균등하게 적용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정삼각형 형태가 이제 최대 면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은 이제 골고루 동등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재배 기술은 아무튼 이제 수량은 재배 기술에 의한 수량은 이제 광합성을 올리는 거니까 광합성이 최대되어야지 이제 수량이 최대로 되는 거니까 광합성을 잘 이루어지게 해서 동화산물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부위에 잘 저장되게끔 하는 게 재배 기술의 관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식물이 그 광합성 효율은 한 33%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농업 현장에서는 작물에 적용되는 광합성 효율은 한 1 내지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 기술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뭐 이번 이제과 관련된 이제 수량 삼각형 문제는 기존에도 뭐 한 여러 번 출제가 됐었던 문제니까 뭐 그리고 비교적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나머지 문제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 3번 문제는 이제 농경의 발상지에서 재배가 시작된 작물과 발생한 문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작물의 재배 기원지하고 연관되는 문제이고요. 또 식용 작물하고도 연결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문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 기원지 내용에는 이제 작물 재배학 내용에는 없는 문제고, 이제 식용 작물학에 이제 구체적으로 각 작물별 기원지에 대한 내용들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죠. 옥수수는 재배 기원지는 이제 중앙아메리카 또는 이제 남아메리카, 아즈텍이라든지 마야 문명, 잉카 문명 등의 이제 발상지에서 주로 이제 많이 그 야생종들이 보이게 있기 때문에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로 이제 그 남아메리카, 멕시코 이런 쪽에 마야 문명 발상지 등 또 잉카 문명 발상지 등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기 감자의 이제 재배 기원지도 좀 비슷해요. 옥수수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밀은 뭐 인카 문명으로 되어 있는데 밀은 주로 이제 보리하고 비슷하게 대부분이 이제 그 코카서스, 그다음에 이제 캅사스 이런 지역 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리는 이제 육조보리는 이제 재배 기원지가 그 중국이죠. 이조보리는 이제 마찬가지로 코카서스 중동 지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맞는 지문은 이제 옥수수가 해당되고 나머지들도 이제 재배 기원지 정도는 좀 익혀 두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옥수수 이제 기원에는 이제 뭐 테오신트설, 이제 가마가레스설, 이제 유부종 삼부설 이런 종류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이제 테오신트설이라는 거. 그것도 좀 이제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내용들은 이제 뭐 식용작물학에 있던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4번 내용은 이제 유전자 중심설 또는 유전자 중심시설 이렇게 해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전자 중심지에서는 우성 형질이 많아서 식물종 변이가 다양하지 못하다.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식물종이 다양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문은.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바빌로프가 주장한 사실은 맞고요. 그다음에 우성 유전자들은 분포 중심지를 원산지로 추정하기 때문에 유전자 중심설이라고도 한다. 중심설, 중심지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열성 형질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전자 중심설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5번째 문제. 식물의 진화와 작물로서의 특징을 획득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진화 과정은 이제 유전 변이의 장성에 의해서 유전 변이가 발생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자연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적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제 도태되는 거죠. 자, 그 지역에 또 생태적으로 더 잘 적응하게 되면 이제 순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 격리라든지 생리적 격리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변이종이 생성이 되는 거죠. 유전 변이는 이제 돌연 변이라든지 자연 교잡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요. 돌연 변이나 자연 교잡에 의한 유전 변이가 발생이 되고 적응, 순화, 격리 등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격리에는 지리적 격리, 생리적 격리, 그다음에 이제 인위적 격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도 이제 5회차 이제 그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생리적 격리가 된 내용이 나왔었죠. 지적 격리는 지리적으로 이제 떨어져 있어서 교잡이 안 되는 그런 격리를 이제 지리적 격리라고 하는 거고, 생리적 격리는 이제 개화기 차이, 개화기 차이라든지 교잡 불임 등에 의한 격리를 생리적 격리라고 하죠.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뭐 인위적 격리는 이제 육종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이제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잡이 방지하는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을 이제 인위적 격리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유전적 변이 발생, 적응 순화, 격리 순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6번 작물의 분화 과정에서 생리적 정리란. 자, 그래서 앞 문제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3번에 보면 이제 교잡 불임에 의해서 유전적 교섭이 방해되는 것, 교잡 불임이라든지 개화기 차이 등에 의해서 유전적 교잡 또는 교섭이 방해되는 현상을 격리라고, 생리적 격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 해당된 거 상호가 지리적 정리가 되어 유전적 교섭이 방해되는 것, 이건 이제 지리적 정리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7번 식물의 진화와 작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첫 번째 문제, 1번 지문. 식물은 자연교잡과 돌연변이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유전변이가 발생된다. 유전변이의 요인으로는 이제 돌연변이라든지 이제 자연교잡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물은 성숙시 종자의 탄립성이 큰 방향으로 발달을 했다. 작물은 이제 야생종에 비해서 재배종들은 탄립성이 적은 쪽으로 발달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확이라든지 운반, 탈곡 과정에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립성이 적은 쪽으로 자꾸 유도가 됐고, 의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탄립성이 적은 그런 이제 품종들을 주로 이제 재배하게 돼서 작물 쪽은 이제 주로 탄립성이 적은 쪽으로 방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작물은 분열이나 분지가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방향으로 발사를 했다. 이제 같은 시간,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수확을 올리려면은 이제 분열이 먼저 같이 분열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식물의 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발생이 돼야지 성숙도 같이 될 거니까 수확을 같이 같은 시기에 하기 위해서 주로 작물들은 분열이나 분재가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방향으로 발달을 했다. 3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작물은 발화 억제 물질이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방향으로 발달을 했다. 이제 보통 발화를 좀 일시에 작물들은 이제 동시에 발화가 되는 것들이 그 재배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요. 그러니까 뭐 작물은 수확 즉시 저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듬해 봄에 파종할 때에는 일제히 발화해야 재배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휴면성이 필요하지 않는 쪽으로 발달을 했다. 그래서 발화 억제 물질이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방향으로 발달을 했다.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그다음에 8번 작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감자는 전분 작물이다. 전분 작물인 건 맞아요. 비교적 감자는 이제 고구마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고온성 작물이 아니고 이제 저온 작물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감자의 발화 온도는 보통 한 5도씨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생육적으로는 한 14도씨에서 한 25도씨 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덩이 줄기 이제 비대 저고는 한 15도에서 18도씨 정도. 그래서 비교적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제 저온에서 생육이 양호하고요. 주야간 온도 차는 한 20, 주간 온도가 한 23에서 24, 그다음에 야간 온도는 한 10도씨 정도 아래 정도인 한 10도에서 14도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감자는 전분 작물이고 저온성 작물이다. 자, 메밀은 잡곡이며 맹류에 속한다. 맹류는 아니죠. 맹류에는 이제 그 보리, 밀, 호밀 등이 속하고요. 메밀은 잡곡은 맞는데 이제 맹류에 속하지는 않죠. 자, 아마는 유료작물이며 섬유작물에 속한다. 아마는 이제 암화과에 속하는 유료작물이고 섬유작물에 속한다. 암화하고
또 목화가 유료 작물과 섬유 작물에 모두 속하는 작물에 속하죠. 이제 교재했을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자, 호프는 월년생이며 약용 작물에 속한다. 호프는 단연생입니다. 대표적인 단연생 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용 작물에 속하는 건 맞고요. 아마가 종자가 보면 좀 수박씨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은 좀 옅은 한 갈색 형태로 되어 있고요. 크기도 수박씨하고 좀 비슷하고요. 모양이 이제 도란형이라고 하죠. 이제 거꾸로 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수박씨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겉에는 이제 광택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던 이제 종자가 아니니까 좀 참고로 해 봐두시고요. 이제 호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원산이고 열애살이 작물이고요. 오른쪽으로 감겨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제 공예 작물에는 전분 작물, 유료 작물, 섬유 작물, 당뇨 작물, 우리 공예 작물에 속하는 거 네 가지도 이렇게 기존에 이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좀 참고로 봐두시고요. 보통 이제 전분 작물에는 이제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이 이제 전분 작물에 속하죠. 당뇨 작물은 이제 사탕문화, 사탕자 들어가는 것들. 뭐 유료 작물은 특히 이제 뭐 아마, 목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인식하기 좀 쉬운 쉽지 않은 그런 작물들이잖아요. 뭐 깨 종류들은 다 알잖아요. 유료 작물인지는 알죠. 참깨, 들깨 이런 것들은 뭐 해바라기유 이런 것도 있고요. 땅콩, 콩 등도 이제 땅콩은 이제 지방 성분이 많은 그런 작물에 속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평지, 유채도 유료 작물에 속합니다. 뭐 3이나 50%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섬유 작물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식용 작물의 분류는 이제 크게 이제 곡숙류 이렇게 돼 있고, 곡숙류, 공예 작물, 약용 작물, 기호 작물, 사료 작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곡숙류 그러면 이제 콩이나 두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이제 콩 숫자예요. 그래서 곡숙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다음 중 콩과 사료 작물에 해당되는 작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처드, 이제 그라스류는 이제 보통 화분과들이 많고요. 그라스류, 화분과 목초류들이 대부분 이제 그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머시는 마찬가지로 화분과 작물에 속하고요. 사료 작물 중에 이제 화분과, 그다음에 이제 콩과에 속하는 이제 사료 작물 중에는 이제 엘펄퍼, 그다음에 이제 클로버, 자운형, 배치 이런 종류들이 이제 콩과에 속하죠. 자, 10번 작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가을 보리와 같이 가을에 파종하여 그 다음에 초여름에 성숙하는 작물을 2년생 작물, 겨울 작물이라고 한다. 뭐 월년생 작물이라고 하죠. 월년생. 보통 이제 겨울 작물 또는 동계 작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겨울을 나는 작물들을 이제 월년생 작물 이렇게 하겠죠.
보통 1년생 작물 그러면 이제 그해 봄에 이제 그 발화를 해서 여름 동안 생육을 한 다음에 이제 가을에 개화 결실하는 그런 종류를 이제 1년생. 2년생은 보통 이제 그해 뭐 가을에 이제 발화를 해서 겨울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 여름 동안 성숙을 해서 보통 이제 초여름 또는 늦여름에 이제 개화 성숙해서 결실하는 작물들을 보통 이제 2년생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번 벼, 맹류 등과 같이 식물체가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을 이제 주형 작물이라고 한다. 주형 작물 또는 이제 포기 작물이라고 하죠.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주형 작물과 상대적인 작물은 이제 포복형 작물이라고 하고요. 이제 포복형 작물에는 이제 콩이라든지 이제 고구마 이런 것들이 이제 포복형 작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키가 작은 작물. 그다음에 3번 재배 시 잡초 발생이 줄어드는 수수와 옥수수와 같은 작물들을 이제 중경 작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수와 옥수수는 이제 대표적인 시포 작물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경합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잡초 발생이 적은, 아무래도 이제 수수밭이나 이제 옥수수밭에는 이제 잡초 발생이 적은 그런 중경 작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자, 공해 작물에는 앞서 드렸던 것처럼 전분 작물, 그다음에 유류 작물, 섬유 작물, 당뇨 작물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각자 이제 뭐 전분 작물, 유류 작물, 섬유 작물, 당뇨 작물에 속하는 작물들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11번. 우리나라 토양에서 현재 적정 범위보다 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성분.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밭은 논에서는 이제 인산의 함량이 141kg당 그러니까 토양 1kg당 141mg 정도. 밭에서는 이제 547mg 정도. 시설 재배, 하우스 내에서는 굉장히 많죠. 시설 재배에서는 좀 지나치게 함량이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 논이나 밭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정 범위보다는 실제로 식물에 필요한 양보다는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답은 4번이고요. 자, 12번. 작물의 유형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뭐 작물의 유형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1차적으로 형태적, 생리적, 생태적 특성을 서로 비교해서 유형 관계의 이제 원근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식물 사이에 교잡을 할 경우에 유형 관계가 먼 경우일수록 잡종 종자가 생기기 힘든 사실에 인과관계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염색체 수가 같으면 그 모양의 차이에 따라서 유형 관계는 판단할 수는 없다로 되어 있는데, 염색체 수가 같으면 유형 관계가 가까운 거죠, 그렇죠? 판단할 수 있죠. 염색체 수 등에 의해서. 그다음에 뭐 식물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수와 모양, 같은 수와 모양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서 염색체 수가
같더라도 그 모양 차이에 따라서 유형 관계가 판단될 수도 있는 그런 판단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동일질성을 검증해서 유형 관계를 판단할 수도 있다. 자, 유형 관계 판단 방법에는 이제 그와 같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의 일반적 분류가 아닌 것은 작물이 일반적 분류, 용도적 분류에는 이제 식용 작물이 있었죠. 식용 작물에는 이제 곡숙류가 있었고요. 곡류하고 두류, 곡숙류. 그다음에 이제 원예 작물, 그다음에 사료 작물, 구황 작물. 자, 원예 작물에는 채소, 과수, 화훼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채소, 과수, 화훼. 자, 그다음에 14번. 자, 다음 중 작물의 정의로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 작물의 정의는 식물 중에서 이용성, 경제성이 높아서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작물이라고 정의했었죠. 앞에서. 뭐 2번, 3번, 4번은 뭐 굳이 읽어볼 지문은 아니고 뭐 읽어볼 필요가 없는 지문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작물의 정의만 알아두시면 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15번 다음 중 가장 집약적인 재배 방식은 가장 집약적인 재배 방식은 이제 원경에 해당되죠. 또 원예 또는 원예적 농경 형태를 이제 원경이라고 하죠. 원경. 그래서 비교적 이제 소농구라든지 이제 축력을 사용해서 집약적 관리가 필요한 그런 이제 재배 방식이 이제 원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식경 같은 경우는 이제 식민지 할 때 식자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식민지 농경 형태가 이제 식경 이렇게 되고요. 이제 소경 그러면 이제 그 좀 이동 경작 형태를 이제 소경이라고 하죠. 이동 경작 형태. 자, 16번 유전 변이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단계 뭐 계속 나오는 내용이지만 첫 단계에서는 유전적 변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자연 교잡이라든지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는 단계가 첫 단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이 순화 격리 순이다. 뭐 이것도 일반적인 순서는 맞죠. 그러니까 돌연변이 유기 그다음에 적응 순화 격리 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적응이 빠지긴 했지만 뭐 이 내용이 이제 바뀌지는 않았으니까 앞뒤가 선호가 바뀌지는 않았으니까 뭐 틀린 지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변이가 생기는 원인은 자연 교잡뿐이다 그랬는데 자연 교잡, 그다음에 교잡 개화기 차이 이런 것 등도 변이 원인이 되겠죠. 답은 3번일 거고요. 그다음에 고립은 분화의 마지막 과정이다. 고립 또는 이제 격리 같은 말이에요.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되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17번. 작물은 야생식물로부터 진화해서 인간이 관리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다. 이때 작물이 야생종과 달라지게 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뭐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쪽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죠. 이쪽 앞에 재배 개설 쪽에서는.
그래서 작물의 특징이니까 휴면성이 강해졌다. 휴면성이 약한 쪽으로 발달이 되었죠. 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시에 발화하고 일시에 수확을 올리기 위한 쪽으로 발달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탄립성은 감소된 쪽으로 수확이라든지 운반, 탈곡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탄립성이 감소되는 쪽으로 진화되었다. 이번 질문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곡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자가 커졌다. 그다음에 일반 다른 식물들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가식 부위들이 이제 기형식물 형태로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 종자 중 단백질 함량은 감소하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식물들이 이제 그 식미가 보통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종실이 이제 식미가 좋으니까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쪽으로 단맛이 강한 쪽으로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8번. 작물의 분화 과정에서 생리적 정리란 앞에서 이제 여러 차례 나왔었죠. 생리적 정리란 개화기 차이라든지 교잡 불임에 의한 유전적 교섭이 방해되는 현상을 생리적 정리라고 한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3번에서 교잡 불임, 개화기 차이 등에 의한 유전적 교섭이 방해되는 것. 4번은 상호간 지리적 정리되어 유전 교섭이 방해되는 것은 이제 지리적 정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9번. 자, 살균제는 어느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사 앞에 이제 숫자 나오는 것들은 제초제 종류들이 많아요. 이사D, 뭐 이사DNC 이런 거 제초 종류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파라티온하고 EPN은 살충제죠, 그렇죠? 살충제. 제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비교적 살균제, 살충제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초제하고. 보통 살충제들에 이제 들어가는 음제들을 보면 포스 음제 들어가는 것들은 제초제 쪽이 아니 제초제는 살충제 쪽이 가장 많아요. 살충제 쪽에.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살충제 이제 분자 구조식 내에서 이제 산소가 황으로 취환이 되면 이제 티온이라는 음절을 한다고 했어요. 티온 또는 이제 음절에상 뭐 치온 이렇게도 발음을 하니까. 얘들은 거의 100% 살충제라는 거. 지금 파라티온처럼요. 그다음에 이제 트린 또는 스린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니까 같은 내용이고요. 보통 이제 피레트로이드 계통의 이제 농약의 살충제들은 이제 트린이라는 음절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카브. 카브는 이제 앞음절에 올 수도 있고 뒤 음절에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앞음절에 오면 뒤에 오는 이제 몸에 따라서 이제 카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되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다음에 주론 또는 이제 뮤론 이렇게 발음되는 것들은 이제 곤충 생장 조절제로서 이제 뭐 보통 살충제 종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균제. 살균제 종류들은 보면 이제 밑에 이제 그 니을자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놀, 졸, 물, 닐, 뭐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거 있죠. 코나졸,
페나리몰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뭐 석회 보르데그 뭐 대표적인 보호 살균제용 이제 포도 녹균병 방제에 사용되는 이제 그 살균제죠, 살균제.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사실은 이제 보통 제초제 종류들이 이제 계통이 가장 다양하게 많아요. 다양하게 많고 살충제 종류는 그렇게 계통이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살균제, 그다음에 제초 종류들이 이제 계통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서 나머지 살충제, 살균제를 구분하고 제초제를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21번 작물 분류 시 작물 체계에 따른 분류가 바르게 구성된 것. 작부 체계에 따른 분류. 작부 체계에는 이제 가장 먼저 윤작 있죠. 윤작, 돌려짓기, 간작, 사이짓기, 그다음에 혼작, 섞어짓기, 그다음에 교작, 그다음에 뭐 시장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서 재배하는 이제 자유작 뭐 이런 형태가 있죠. 기타 뭐 다모작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보통 작법기에 따라서 이제 윤작 작물에 속하는 작물에는 이제 보통 겨울 작물, 여름 작물, 토지 이용도를 높여서 겨울 작물, 여름 작물 이런 식으로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비옥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이제 뭐 녹비 작물, 그다음에 이제 중경 작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작부책에 따라서는 이제 중경작물, 윤작물 이렇게 하는 1번 지문이 맞고요. 그다음에 2번 단일성, 장일성은 이제 일장에 따른 분류죠. 일장, 장일성, 단일성, 그다음에 중간 식물, 그다음에 그 정일 식물, 장당일 식물, 그다음에 단장일 식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일장에 따른 분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급식물, 환금식물은 돈에 따른 분류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 황금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물을 판매해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은 이제 황금식물이라고 하고요. 자급식물은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생산하는 게 자급식물이고요. 그다음에 여름작물, 겨울작물은 이제 생육 시기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22번은 좀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